네,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지역국회의원 한정혜입니다. 물 한 잔 마시고요. 백혜련 의원님! 한정혜, 한정혜, 한정혜. 감사합니다. 한정혜. 한노희 대표주자 한정혜 화이팅!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탄핵 버스터 릴레이 지금 100시간 하고 있는데요. 국회 본청 여기 로텐더홀입니다. 로텐더홀인데 국회 본청 로텐더홀 본회의장 앞에는 여러분들은 화면으로는 보실 수는 없지만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 철야 농성을 24시간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저렇게 우리의 결기를 다지는 구호를 외쳐주시고 계십니다. 아마 제가 제 이름 얘기하고 하면서 잠깐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그 결기 어린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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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습니다. 결기가 좀 느껴지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동안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정조사가 최순실, 민간인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기업의 총수들이 나오셨죠. 오늘 밝혀진 내용은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삼성이 미래전략실 해체한다고 그랬죠. 미래전략실을 폐쇄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오늘 큰일이 있었던 게 대통령께서 탄핵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탄핵 시 즉각 퇴진 요구를 거부하시고 탄핵이 가결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노력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가결되고 나면 그 어떠한 노력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마도 헌법재판관 구인, 아시다시피 헌법재판관은 구인인데요. 대통령이 3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 그리고 국회에서 3명 이렇게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진실한 사람을 믿으시는 편이시죠. 아마도 본인이 선택한 헌법재판관, 그리고 본인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선택한 헌법재판관, 그리고 국회에서 선택한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여당이 선택했던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을 진실한 사람이라고 믿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현재 재판관의 성향을 나눌 때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계신 분이 한 6분 정도, 그런 이유 때문에 6분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중도적인 분이 1분 정도, 조금 진보적인 분이 한 2분 정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탄핵을 위하여서는 이 9분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6명이 필요합니다. 6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것은 보수 성향의 재판관 6명, 그리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본인은 정말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그 잘잘못, 내가 잘못하지 않았던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CCBB를 제대로 가려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에서 지금까지 아주 좀 중요한 판결을 할 때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청와대에서 사전에 좀 이걸 아셨던 것 같아요. 통진단 해산과 관련해서도 김기춘 실장이 벌써 이틀 전에 알았다고 하는 사실들이 보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헌법재판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어떤 방식이든지 본인은 공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람을 담아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대한민국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지금부터 우리가 탄핵을 가결하는 9일까지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동안이라도 대통령께서 깊게 정말로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고 싶지는 않았었는데요. 대통령께서 얼마나 그 진실한 사람을 좀 좋아하는가를 보려고 예전에 지으신 책을 국회 도서관에서 좀 찾았습니다. 93년도에 이게 발간된 책입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쓰신 최초의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목은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라고 하는 내용이고, 안의 내용은 사실은 89년부터 93년까지의 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일기에 제가 뭐 다 볼 수는 없었고요. 오늘 아침에 이 책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앞쪽만 조금 이렇게 좀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뭘 붙여놓은 부분이 다 진실한 사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말로 진실한 사람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진실해야 한다. 진실한 사람. 최순실 씨는 이름을 이제 최서원으로 바꾸었는데 최진실로 개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아주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 본인이 쓰셨던 글 중에서 90년 9월 2일 날 쓰신 글인데요. 이것은 지금 본인이 이것을 한번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날의 일기는 권력은 칼이다. 권력이 크면 클수록 그 칼은 더욱 예리하다. 조금의 움직임으로도 사람을 크게 해칠 수 있다. 그러므로 큰 권력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지만 정작 그 큰 권세를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그것을 소유한 당사자이다. 깊은 철학을 지니고 수양을 많이 한 사람, 하늘의 가호를 받는 사람이 아니면, 하늘도 참 많이 쓰십니다. 우주, 하늘, 이런 거 많이 쓰십니다. 하늘의 가호를 받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자기의 큰 권세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 그 칼을 마구 휘둘러서 쌓여지는 원망, 분노, 복수심 등은 되돌아와서 그의 목을 조른다. 스스로에게, 저는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 스스로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말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입으로 내뱉었던 그 말을 지키는 것, 그리고 본인이 정작 생각을 정리해서 썼던 그 글로서 표현했던 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거 정말 힘들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로 관저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으실 텐데요. 이 과거에 쓰셨던 책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국정조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조사에서 미래전략실 해체를 약속했습니다. 미래전략실, 예전에 이병철 회장 때 비서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구조조정본부. 삼성의 구조조정본부. 아주 막강한 힘을 휘둘렀었던 그런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였었습니다. 그것이 삼성의 비자금, 또 김용철 변호사가 나중에 양심 고백을 했었죠. 우리가 돈으로 사실은 검사들을 관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양심선언하면서 이 구조조정본부가 나중에 해체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만들어진 것이 잠깐 동안의 전략실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가 그 이후에 미래전략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구조조정본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2008년 이후부터 거의 한 8년 정도 했었네요. 그럼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또 다른 구조조정본부의 형태, 미래전략실의 형태, 그리고 비서실의 형태, 전략실의 형태를 띤 또 하나의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인가? 삼성이 과연 정말 안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국정조사장에서 다시 한번 왁스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름을 없애고 다른 이름으로 포장하고 다시 화장하고 올림머리 했다가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면 뭐가 달라지는 것이겠습니까? 이름만 달라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변화,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아마 내일자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대통령께서 4월 16일 날 관저에 계시면서 12시경에 청담동에 있는 어느 미용실에 전화를 해서 머리를 해야 하니 들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들어가셔서 평소 때처럼 평소에 하는 머리에 들어가는 시간, 얼굴 화장에 들어가는 시간 이렇게 해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머리를 하고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내일자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대별로 세월호가 침몰할 상황 당시에 대통령 직무 내용을 보시면 그럼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 보도의 내용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은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머리도 안 하시고 그럼 화장도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뭐 일어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죠? 그리고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바다로 침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어떻게 머리를 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본인이 대통령 후보 때 늘 했던 얘기는 뭐 어머님의 마음 이런 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전 부모들이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뭐 머리를 챙기고 화장을 챙기고 옷을 뭐 어떻게 입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머리를 풀어 헤치고 대통령이 나왔어야죠. 대통령이 9시부터 나와서 진두지휘를 해도 우리가 아이들을 못 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국정조사에서 허원재 정무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언론도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워서 다들 정신이 없었었다. 다들 정신이 없을 때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청와대 아닙니까? 다들 정신이 없을 때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하나하나를 짚고 해야 될 것을 챙겨야 하는 곳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마저 우왕좌왕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청와대가 그것을 정리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보고받지 말고 보고하려고 온갖 사람들 괴롭혔잖아요. 구조도 못하게. 보고받을 필요 없었습니다. TV만 틀어봐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뛰어나오셨어야죠. 그리고 보고 필요 없으니까 아이들부터 구해라. 보고 안 해도 된다. 하나라도 더 구해라. 그 뒤에 책임은 내가 진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안 보이셨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시려고 밖에 나오려고 하니까 머리를 하셔야 된 거예요. 머리를. 저도 19대 때 올림머리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 올림머리 되게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제가 올림머리를 했던 이유는 그게 가장 쉽고 단순하고 시간이 빨리
끝나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90분씩 걸리는 게 아니었어요. 좀 지저분해도 묶어서 올리면 됐거든요. 아니 무슨 90분이나 걸립니까? 머리를 하는데. 그날은 머리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일날 시간대별로 세월호 침몰 상황 다시 대통령의 주요 임무라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발표하던데요. 여기 보면 정신없는 수석들도 많습니다. 그 와중에 고용복지수석은 기초연금법이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 보고한다고 10분 동안 통화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외교안보수석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 시기를 재조정해야 될 것 같다고 유선 보고했다고 하고요. 교육문화수석은 자사고 관련해서 보고했다고 하고요. 그 와중에 전 이것도 대통령이 정말로 유선 보고를 직접 받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문고리 3인방한테 보고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거 보고받은 거 맞습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나와서. 그러면 서면 보고 하신 거는 서면 보고하면 그럼 부속실에 누군가가 서류를 들고 가서 보고를 했다는 건데 대통령께서 머리도 안 하시고 화장도 안 하셨는데 그 서면 보고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서면 보고 내용이 대통령한테 전달은 됐겠습니까? 세월호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것이 전 보고 안 됐다고 봅니다. 이 의혹을 왜 해소시켜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순실 관련 국정조사를 하는데요. 최순실 씨가 못 나온다고 합니다. 증인으로 출두를 못한답니다. 공황장애 때문이랍니다. 온 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본인이 공황장애라서 못 나오겠답니다. 최태민, 최순실, 최순득, 정윤회, 정유라, 장시호 이 이름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이 있었을까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 이 사람들을 다 알아야 되죠?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알아야 되죠? 왜 우리가 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 재계 회장단 오늘 국정조사 하는데 다 한꺼번에 한 열 몇 분 간담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일일이 한 분 한 분 안가로 이렇게 모셔다가 30분에서 한 50분씩 재계 애로사항 다 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정부가 하는 이런저런 사업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하시고 애로사항 들어주고 재계는 출연으로 화답하고 정부는 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총력 질주를 했습니다. 공약까지 다 팽개쳐가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통령 면담 요구를 하면서 찬 바닥에서 비닐을 덮고 잠을 자가면서 면담 요구를 해도 그거 안 받아줬습니다. 그러면 얘기하시죠. 당신들도 이렇게 재계처럼 돈을 내면 만나주겠다고. 돈을 얼마나 내면 만나주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정리를 하는 게 있는데요. 박근혜 정권과 재벌 대기업의 커넥션 현황을 프로 이렇게 좀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크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뭐 아마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보시기에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그리고 청년희망재단 재단이 많습니다. 재단이 많은데 삼성의 경우에는 K재단, 미르스포츠재단, 청년희망재단의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이 아닌 이건희 회장의 이름으로 200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는 이번에 이 재벌 대기업들의 출연과 삼성만이 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이 비덱스포츠 또는 최순실 그리고 정유라를 지원하는 이 시스템을 보면서 삼성의 정보망이 좀 남다르긴 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 어떤 대기업도 최순실, 정유라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알았던 거죠. 최순실이 어떤 사람인지,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의미인지, 장시호는 어떤 사이인지. 그랬기 때문에 삼성은 독특하게 더 지원을 합니다. 그 합이 약 550억 원입니다. 그 대가로 받은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가 됐고요. 이건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현대는 합쳐서 349억 정도를 출연을 했습니다. 롯데는 165억을 출연했다가 70억 원은 반환을 했죠. SK는 165억 원. 이게 법인의 출연과 그 다음에 특히 청년희망재단의 경우에는 개인 또는 임직원 이름으로 출연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화가 55억을 출연했고 CJ가 33억 원. 미르 K스포츠재단 약 800억 원, 청년희망재단 약 1000억 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800억 원 정도를 출연했습니다. 자, 그러면 1800억 원 출연하고 기업들이 뭐 그렇게 크게 이익을 본 건가? 라고 아마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박근혜 정권이 정경련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질 수 있는 재벌 대기업들로부터 이렇게 기부를 받고 단순히 이렇게 해당 기업 특정 소원 수리만을 해주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동계약이라고 해서 사실은 두고두고 기업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무슨 곰탕처럼 울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박근혜 당시 후보의 대선 공약,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이후에 2014년 말쯤에 재계가 요구했던 내용, 노동 관련해서,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는지를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파견 문제됩니다. 청년들 갈 자리 없어서 파견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파견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고 나쁜 일자리이고 4대 보험이 안 되는 일자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에서는 파견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후보 때는 불법 파견의 원청 직접 고용을 강제하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시 업무는 정규직화를 하고 정규직을 늘려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계가 파견 확대를 요구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K재단,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청년희망재단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돈을 출연하니까 파견 확대 법안을 제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9.15 노사정 합의에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뿌리 산업으로의 파견 확대는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파견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한다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재개의 요구가 있으니 9월 15일날 노사정 합의가 있자마자 다음 날로 새누리당에서는 당론으로 법안을 제출하죠. 그리고 대통령은 안산 시흥 공단 이런 데 다니시면서 파견 확대해야 된다고, 그리고 자당의 국회의원들한테 제발 국회에서 피를 토하면서 파견 확대에 힘쓰라라고 얘기를 해서 의원들 몇 분은 실제로 본회의장에서 피토하시는 심정으로 파견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간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를 상시 업무는 기간제를 쓰는 것을 정규직화를 하겠다라고 했고 대기업의 기간제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기간제의 사용기한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해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이와는 정반대로 쉬운 해고를 하기 위한 쉬운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경영계에서는 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도저히 통과될 가능성이 없으니 노동부가 불법 지침을 만들어서 그냥 뿌렸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절차를 밟아서 해고를 하면 괜찮습니다. 라고는 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또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업주에게는 징벌적인 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고 최저임금 위반 정도는 지금 계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하지 않고 있어서 방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지난 3년 동안의 인상률을 보시면 한 자릿수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새누리당마저도 최소한 2020년까지는 그래도 8, 9천 원이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수고용직 산재가입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계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을 반대하고 있고 실제로 특고 노동자의 적용 범위를 축소시키는 법안을 정부는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노사관계라고 할 게 없습니다. 사실 대화를 안 하시는 분이니까 노사가 대화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사가 상생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것은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혹이 들 지경입니다. 대선 공약은 대화와의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노사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성과주의를 도입시켰고 독립후생을 축소하라고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근로시간 위반 사업장, 불법 파견 사업장을 감시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단협을 조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많은 거죠. 근로감독관들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하는 것을 요건을 완화해서 그냥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침을 남발해서 사실은 노사 간의 상생이 아니라 노사 간의 싸움을 붙이고 있고 관계를 더욱더 나쁘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는 다시 노동조합이 문제다라고 해서 노동조합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상황이 실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이 경제계의 요구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경제계의 요구를 충실하게 이렇게 이행을 했어야 했겠습니까? 본인이 빚진 게 없다라고 하면 빚진 게 있는 거죠. 출연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청년희망재단. 기업이라고 하는 곳이 그야말로 쉽게 얘기하면 장사하는 것 아닌가요? 물건을 만들어서 팔거나 서비스를 팔거나 무언가를 사고 팔고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가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정말로 좋은 뜻으로 쓰시라고 몇백억씩을 그냥 출연을 했을까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걸 믿으십니까? 그럼 이 경제계의 요구는 뭡니까? 대가 없이 출연했으면 이런 요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경제계는.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집요한 재계의 요구를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불 꺼진 국회, 대통령이 요구하는 법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불 꺼진 국회라고 세상에 국회에서 편성해준 예산을 가지고 그걸로 국회를 능멸하는 광고를 만들어서 그것을 버젓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버리고 일하는 국회, 불 꺼진 국회. 이유는 하나예요. 왜 재계가 요구하는 이 법안들 통과시켜주지 않냐고. 지금 국민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서 2013년부터 얼마나 각 상임위별로 파편적으로 문제 제기를 얼마나 많이 했었었는지, 그 문제 제기하던 것이 뭔가 해결되지 않은, 뭐가 이상한, 어딘가 뭔가 해결되지 않는 뭐가 있었는데 거기에 최순실을 대입하면 다 정리가 되는, 우리는 과연 누구를 뽑은 걸까요? 대통령으로. 지난 2012년 12월 19일 날 우리는 어디다가 투표를 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정말 당시 박근혜라고 하는 분을 뽑으신 게 맞습니까? 아마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한테 투표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 일가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최태민 일가, 최순실 일가를 대통령이 엄호했었고, 대통령이 저 사람들을 엄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재계와 그리고 공무원들이 똑같이 그들에게 줄을 대지 못해서 안달하는, 최순실에게, 정유라에게, 장시호에게 잘 보이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안달하는 그런 공무원들, 그런 정무직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무직 공무원들 밑에서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은 얼마나 그야말로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위한 공복인가?
우리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그 공무원들이 그것이 왜 그랬던가를 알고 난 지금 얼마나 속이 쓰릴까요? 박근혜 정권 내내 1급, 2급 국장들이 아무튼 국장 이상급이 제대로 발령이 나서 채워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자리는 12개월, 1년이 다 가도록 자리 발령을 안 내는 거예요. 왜 저렇게 발령을 안 낼까? 한때 제가 대변인을 하던 그때는 한 60개의 자리가 정부 부처에 국장급 이상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장을 비롯해서. 왜 발령을 못 내고 있었을까요? 왜 인사를 못하고 있었을까요?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했던 겁니까? 누군가가 원하는 사람을 거기에 보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최순실과 그 일가가 얼마나 많은 국정에 개입했고 얼마나 많은 국정농단을 했는지 아직도 다 알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터져나오는 보도를 보면서 여기도 손을 댔구나, 저기도 손을 댔구나. 도대체 손을 안 댄 곳은 어디인가?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을 믿고 계십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진보와 보수의 문제일까요? 이것이 헌법재판관이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헌법재판관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없다라고 판결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고 우리 헌법을 바로 세우는,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고, 대통령이 헌법에 주어진 그 권한을 가지고 사실은 국정농단을 하게 내버려둔, 선출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국정의 전횡을 저지르도록 놔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innocent why, 거기에도 순수한 궁금증을 가지고 정말 헌재는 나를 탄핵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대통령만이 알고 계시는 진실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전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불행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대통령께서 그런 판단을 못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헌법 32조 제3항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로의 의무가 주어져 있고요. 우리 국민에게는 그렇게 주어지는 근로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근로조건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렇게나 정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서 정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내용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쉬운 해고 지침 안 갖고 와도 됩니다. 쉬운 해고 지침. 그냥 해고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마음에 안 드시면, 근데 절차는 밟으셔야지만이 나중에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이렇게 가더라도 패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친절하게 그 절차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면 진호위 가서도, 지방노동위원회 가서도 이길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 가서도 사용주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지키면서 해고하세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근로자들이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의 합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헌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근로기준법에 정해놓은 내용입니다. 근로조건을 좋게 하는 것이야 좋겠지만 근로조건을 지금보다 더 나쁘게 하는 것은 그것은 헌법에서 정한 그 내용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이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근로조건을 하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근로기준법 94조에 명시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개정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고 재계는 득달을 하고 돈을 받으신 것은 있고 하니까 지침으로 이렇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할 때 반드시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대법원 판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정부가. 그냥 눈 가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는 했다라고 하는 걸 재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기본도 없고 원칙도 없고 법도 무시하고 이게 우리의 지금 행정부입니다.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고용노동부입니다. 재계의 부탁을 들어주는 행정부처는 많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재계 부탁을 들어주고요. 금융위원회도 그렇고요. 산업부도 그렇고요. 국토부도 그렇고요. 많습니다. 단 하나 노동부가 그 기업들이 행할 수 있는 전횡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니는데 왜 일하는 장소에 가서는 불행해야 하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을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버팀목이 되라고 그 역할을 부여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가 없습니다. 이렇게 재계의 소원 수리를 해주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서 모든 실국장들이 그렇게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데 무슨 노동 정책이 있겠습니까? 무슨 노동이 있겠습니까? 무슨 괜찮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있는 일자리의 질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서글픈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 많이 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뭐 독일하고 비교해보면 한 서너 달 정도는 달 월수로 보면은 한 석 달 정도는 일을 더 할 겁니다. 어떤 독일 얘기를 하고 어떤 나라를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다 갖고 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정부나 재계가 얘기를 할 때 어느 제도는 여기 거 갖다가 얘기하시고 또 이런 제도는 저기 거 갖다 얘기하시고 그걸 짬뽕으로 하면 우리는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국가는 그런 그림은 아닌데 재계가 원하는 건 그런 그림이고 그러면 정부가 원칙을 가지고 흔히 말해서 기준점을 잡고 재계를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앞으로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뒷걸음질은 안 쳐야 되는 거죠.
검찰이 기소한 아마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서 그거는 우리 박혜련 의원님의 발표를 백혜련 의원님이 우리 그 검찰 공소장과 관련한 내용을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검소장 내용만 봐도 검찰이 기소한 내용만 봐도 사실은 차고 넘칩니다. 네, 댓글 받으셨네요. 한정혜 의원님 사자후. 워우, 사자후였나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별명이 야생마였습니다. 머리 말갈기처럼 이렇게 하고 다녔었거든요. 연설 내용도 시원시원. 네, 제가 또 별명이 막걸리이기도 했었습니다. 신부화장인가 90분. 놀랐습니다. 저한테 하신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신부화장인가 90분. 크크. 네, 저도 아침마다 일어나면 아직 다 못 읽었습니다. 네. 꼼꼼하시다.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희 당 의원님들이 다들 예쁘십니다. 마음도 예쁘시고 실제 예쁘시고. 그래서 저희도 화장하지만 저희 90분씩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저희 10분에서 20분이면 저희 떡을 칩니다. 최소한 우리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가 보고 싶었던 건 그거 아닐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청와대에 원했던 것은 그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바다로 침몰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원했던 것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발벗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대통령 하나라도 더 살려보라고 모든 권한을 줄 테니까 아무튼 다 가서 어떻게든 구해보라라고 하는 그 사자구를 아닌 게 아니라 토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런데 대통령은 머리 하시는데 시간 소모하시고 그리고 2시간 이후에 사고 본부에 나타나셔서 전혀 엉뚱한 얘기 하시고는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셔서 다시 사라지셨습니다. 밤새 비서관들은 내일 팽목항을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결정을 못합니다. 대통령이 결정 안 해주니까. 대통령이 없으니까. 밤새 밤을 하얗게 세웠는데 정작 결정을 못하고 아침까지 그냥 지나갑니다. 이렇게 무능한 정부가, 이렇게 무능한 청와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팽목항을 갔다가 오셔서 또 사라지십니다. 주로 관저에만 계신 것 같아요. 주로 관저에만. 저는 오늘 그 청담동에서 대통령 머리를 해주기 위해서 출근을 12시에 연락을 받고 청와대로 들어갔다는 분. 그분이 청와대를 들어간 날을 조사를 해보면 대통령이 관저가 아니라 바깥에 나온 날짜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저에 계신 날은 머리를 안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냥 집안에 있는 거니까 편하게 계신 거죠. 4월 16일만 아니라 도대체 대통령이 지난 2013년 2월 25일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머리를 하신 날과 안 하신 날, 그 청담동의 미장원 원장이 청와대를 들어간 날과 안 들어간 날을 구분하면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던 날과 관저 밖에서 있었던 날, 업무를 했던 날로 저희는 구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현미 의원님께서 머리를 감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음 날 출근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십니다. 그 의무실장과 그 대통령 자문위에 따르면 대통령이 가려움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머리를 안 감으시면 좀 가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올린 머리에는 머리핀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그냥 누우시기에는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다름 아니라 어떠한 위기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대를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경찰을 동원해서 있는 자원과 없는 자원을 다 동원해서라도 위기에 빠진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아니,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완전히 깨어졌던 것이 4월 16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이상 우리를 실망시키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나와야 될까요? 저기 계시면 계실수록 더 본인을 아프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본인은 여전히 너무 천진난만하셔서 전혀 아프시지도 않으시고 진실한 사람이 본인을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버티고 있는 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불행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웃으면서 촛불을 들고 광화문을 나갑니다. 희망이 보이니까. 이 불행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금방 끝날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 금방 끝날 거야. 라는 일종의 희망이죠. 세상이 바뀔 거라는. 그런데 대통령이 버티시면 그 희망은 없는 거죠. 대통령 한 분의, 본인 한 분의 궁금증 해소와 이 탄핵 결과가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그 궁금증 때문에 온 대한민국 국민을 불행으로, 힘들게 이렇게 만드실 건가요? 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선친이셨던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셨었고, 본인이 98년 국회의원에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지 지금 딱 18년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을 정치를 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저는 선친께서도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력하셨습니다. 내년이 박정희 대통령 태어난 지 100년이라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새롭게 조명하는 국정교과서 만드셔서 그거 세상에 내어놓으려고 하셨잖아요. 100주년 되는 날, 아버님, 제가 이렇게 아버님을 세상에 다시 우뚝 세웠습니다. 기뻐하세요.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그 국정교과서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식으로서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아마 아버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별개로 하고, 저는 부모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부모님께서는 좋게 평가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된 거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을 좀 놔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도 좀 상식적이고 기본이 서고, 법과 원칙을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렇게 행했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법적인 단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이제 그만 우리를, 대한민국을, 대통령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국민을 놓아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백혜련 의원님이 뚜벅뚜벅 멋있게 걸어오시는 걸 보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백혜련 의원님이 없었으면 20대 국회가 얼마나 재미가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자이고 피의자인지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